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네, 뭐요? 현근택 변호사님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이거, 우리 이거 실화냐 막 이렇게. 안 되는데. 신인기 변호사님 워낙 에이스라서 네? 요즘 아시잖아요. 거의 뭐 최고로 뜨는. 아니 근데 현근택 변호사님이 사실은 취재 편의점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살려주셨거든요. 현 변호사님이 동접 만 되면 제가 내일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아, 그랬어요? 네, 네. 아니 안 나온다고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네. 두문분출하고 있을 때 불러주셨는데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네. 딴 데보다 처음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제가 약속을 어쨌든 지키는 정치인. 예. 저는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많아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 하여간 그 또 뭐가 정리가 되면 또 나오시는 걸로 하고 네. 예, 계속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유명한 그 저 스피커로. 예. 아니 저도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과 같이 코너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코너 이름도 현인 토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인- 저까지 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네.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또 언제나 네. 동안 또 좋은 기회가 그럼요. 있을 거라고 예, 믿습니다. 예. 자, 그래도 오늘 우리가 그 정치권의 중요한 현안들을 현인의 관점에서 네. 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특히 대통령실 국민의힘 사이가 파열음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지호 전략위원장인가요? 이분의 그 내용은 거의 그 뺨 한 대 발언으로 전국을 그냥 뒤흔들어 버린 이런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추경원 대표. 뭐 법적 사실관계 확인 후에 뭐 예. 법적 대응이라는 게 징계 얘기 같은데 예. 근데 이 싸움이 벌어지는 아. 판이 참 재밌는 게 네. 그 유튜브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쪽은 따따붙다해서 하고 유튜브가- 친윤에서는 따따붙해서 하고 또 신의 한 수도 있고. 신의 한은 뭐 신의 한수 어벤져스에서 하는 어벤져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유튜브 전성 시대네. 그러니까 싸움 유튜브에서 벌어지는데 참이 재밌는 게 어찌 보면 윤석열 한동훈 대리전이잖아요. 그렇죠. 대리전인데 한동훈은 어떻게든 윤석열하고 좀 독대라도 해보고 윤석열하고 좀 뭔가 대전해보고 싶은데 상대가 네. 안 해주는 거잖아요. 야 나는 너랑 놀 군번이 아니야 이거잖아요. 저기 가서 놀아 이거잖아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사실은 놀아라. 추경호 대표도 뭐 상대 줄까 말까인데 막 네. 이렇게 세게 때리니까 이 자식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게 지금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신지호 부총장이나 아니면 뭐 김종혁은 아주 세게 얘기는 안 하지만 원외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원외고 그러니까 원외 대표랑 원내 대표랑 싸우나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은 제가 보기에 그 이렇게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뭐 9대1 싸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야, 보세요? 니들끼리 좀 잘 정리해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고 이 원내에서도 에이 뭐 당 대표가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거라서 이쪽에서 막 싸움을 걸고 있는데 지금 추경호 대표나 친윤 쪽에서는 약간 상대를 안 날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그날 그 만찬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매우 따뜻한 밤이었단가 뭐 이런 이제 워딩이 나왔고 실제로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관련해서 뭐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조차도 지금 고기 먹고 박수 칠 때냐 정신 차려라 막 이런 비판 보도가 엄청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무슨 이 뺨함대 발언으로 뭐 그 신지호 부총장의 문제로 이렇게 협의화시킬 게 아니라 전반적인 민심이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걸 대통령실이 좀 알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그날 만찬도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동훈이가 좋아하는 고기를 그 해줬다. 근데 이제 정작 그가 원하고 좋아하는 독대는 안 해주는데 안 해주고. 그냥 고기나 먹고 가라. 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어폐가 있었던 그 모임인데 네. 사실은 지금 이 대리전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한 갈등, 윤한 싸움인데 사실은 대리전으로 지금 신지호 그 부총장이 지금 총대 메고 나선 거고 이 뺨 한 대 치고 싶었다라는 거는 이제 어학사전 찾아보니까 싸대기라고 되어 있고 속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은 아니에요. 뺨 한 대라는 건 이제 욕은 싸대기라는 아니다. 속된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가서 뺨 한 대 올려치고 싶었다, 싸대기 한 방 날리고 싶었다라는 얘기는 국민의힘이 경선할 때 의자 들고 체어샷이라고 레슬링에서 체어샷을 해가지고 그때 아주 그 심각한 상황까지 예. 갔었고 폭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뭐 싸대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갈등의 국면으로 보면
아마 현 변호사님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그 갈등의 농도가 달라요. 민사 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싸우는 정도, 가사 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싸우는 정도, 형사에서 다투는 정도, 이게 지금 갈수록 더 세지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은 이건 민사는 넘어온 것 같고 가사 소송 정도 분위기 납니다. 가사 분위기다. 이 가사 소송 나올 때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 갈등의 농도, 서로 싸우는 소송의 정도가 이미 민사 소송의 싸움은 좀 넘어선 네. 좀 가사 소송의 느낌이 보이고요. 아까 뭐 유튜브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유튜브도 지금 딱 줄을 반으로 섰어요. 한쪽은 윤석열, 한쪽은 한동훈.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뭐 구독자 수를 통계를 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든지 뭐 동접자 수로 하든지 뭔가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근데 못 찾을 것 같아요, 제가 볼 근데 때는. 방금 전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신지호 의원 아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그 뭐 뺨 한 대 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가을밤의 여유는 사실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 발언이다라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SBS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 했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다 이렇게 확인이 좀 된 거네요. 그럼 친한계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뭐 내전이야. 어떻게 김종혁 네. 아니 그날 왜 저 만찬할 때 네. 비서실장 안 갔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맞아. 설을 하잖아요. 네. 아니 뭐 왜 비서실장이 안 가? 네. 사실 당대표 비서실장이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뭐 발 빼나 이 생각했는데 이 얘기도 보면 제가 보기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도움이 안 되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근데 이제 본인 조용히 있으면 스스로 되는데 그냥, 해프닝이었다 뭐 이렇게 약간 제가 마사지 보기에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네. 친한계 쪽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정치 초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정치는 하고 있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의도 문법 안 쓴다 그랬는데 여의도 와서 서초동 문법 쓰다가 망해가는 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난번에 이게 뭐 언론에 흘려서 뭐 분위기 잡고 이거야 뭐 한동훈 뭐 특수부 검사 스타일이 맞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검사들이 왜 비대성불 흘리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알아 누가 했는지. 그렇죠. 마치 이제 막 그 타조가 그냥 고개만 받고 네, 막 이렇게 네. 막 사자가 뭐 아들에도 고기만 받고 모르는- 나 몰라 이런 네, 것처럼 네, 네.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만찬 끝난 다음에 다시 막 제독대. 독대를 신청했는데 네. 그게 또 언론에 나와버렸잖아요. 제독대. 제독대. 내가 안 했는데 귓속말로. 하면 뭐예요. 네. 어쨌든 본인이 했든 주변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 언론에 흘렸다고 저렇게 노발대발 하는데 다시 또 하는 걸 또 언론에 흘려? 그게 더 열받을 거 아니에요. 더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 문법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조용히 얘기해서 그냥 그러면 오히려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더 기분 나빠? 더 기분 나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사태는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수습하느냐 톤 다운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은 사실상 친한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발언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한지아 수석 대변인을 겨냥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친한계에서 또 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한동훈 대표가 원외기도 하고 의원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지금 10명도 못 모아가지고 법안 발의도 못하는 이 열악한 지위 속에서 사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전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한 걸로 포장을 해버리면 그럼 한지아 대변인 입장에서도 이거 뭐 일할 만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단도리조차도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그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친한계조차도 리더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공백으로 이게 지금 다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내부도 단도리가 안 되는데 내부에서 내부 단속도 안 되는데 내부 단속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일대 결전을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친한계 분열은 거의 뭐 상당 부분 진화가 된 거 아니냐라는 근데 생각이 참 듭니다. 큰일인 게 김종혁 최고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치 경험이 없는 한 대변인이 이제 초선이라는 거죠. 근데 네. 김종혁 최고는 원외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를 오래 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자를 그래서 오래 기자들이 했죠. 네.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이어서 예의상 그냥 좋다고 얘기한다는 게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일 뿐이다. 그냥 해프닝이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나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추경호 대표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욕만 한다고 하더라라는 얘기가 도니까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고 이것도 또 확인한 후에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할 게 보기에는 많네. 다시 그러니까 이 추미애 대표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그래서 이것도 추한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또 쓰고 있어요. 추할 수도 있죠. 그 느낌 중의적으로. 추한 갈등 이렇게 또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갈래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도 보세요. 이게 옛날에 추윤 갈등을 패러디한 건데 이제 추한 갈등인데 네. 추윤 갈등도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자니까 앞에다가 붙인 건데 지금도 추한 갈등으로 하면은 사실상 원내대표는 당의 2인자인데 네. 사실 2인자가 지금 1인자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당 대표죠. 원내대표라는 개념은 없고 원내 인사가 당의 총괄 대표를 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모양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한동훈 대표가 그날 만찬 사진도 보니까는 거의 원오브 댐으로 거의 그냥 들러리 서서 왔다가 간 느낌이고 윤석열 대통령 딱 중간에 박아놓고 양쪽에 한동훈, 추경호 이렇게 사진이 좀 배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당내 열악한 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숙제잖아요. 지금까지도 한 취임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지위는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하나는 그냥 강행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출당입니다. 대통령 출당시켜가지고 뭔가 지금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본인이 사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을 걸고 사퇴를 하면서 뭔가 이 국면을 마무리하는 이 셋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에 1번, 2번을 강행이냐 출당이냐를 못한다면 3번 선택지 대표직 사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같이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8%로 전주 대비 4.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29.9%로 정부 여당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리얼미터 상으로는 이제 저희치로 보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네.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할 때도 이렇게 비슷했거든요. 여당 내에서 막 저기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보궐선거가 지금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10월 16일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처럼 강행 절대 못하고 두 번째도 절대 안 돼. 출당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내쫓길 텐데. 사퇴도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강퇴당한다. 강퇴? 왜냐면 사퇴라는 건 본인으로 하는 건데. 왜냐면 강퇴다. 아니 보궐선거 져보세요. 당장 네. 친윤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친윤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선거만 져봐라. 바로. 왜냐면 선거 리얼미터가 리트머스가 강하고 왜냐면 안상수 전 예. 시장 그렇죠. 인천시장이 예, 나왔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예. 3자간 구도거든요. 예. 강화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부산 금정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두 군데를 지켜야 되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한 군데라도 못 지키면 이건 바로 사퇴각이에요. 네, 아, 사퇴각이다. 사퇴. 강퇴죠 오히려. 강퇴각이다. 오히려 봐라 뭐 지금 오히려 소리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려면 한동훈 대표가 사는 방법이 그 전에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전에 뭐 10월 10일 뭐 공소시효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뭐 민주당에서 재의결한다고 했을 때 네.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8명 모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사는 방법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보여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러니까 실기에서 기한을 놓쳐버려가지고 저도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선거를 지금 보름 앞둔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동안에 뭐 결단력이라도 좀 있으면은 뭐라도 좀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니까 전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뜻을 강행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을 출당하는 거 물론 다 불가능하겠지만 뭔가 본인이 하나의 액션을 하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다. 근데 아무래도 그 의원총회 가가지고 한동훈 대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무지성 지지해서 되겠냐. 무지성.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당내의 지금 분위기는 무지성 지지야? 무지성 지지를 할 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 한 번만 더 입을 잘못 놀리면 네. 뺨싸대기를 지금 다 한동훈 대표 준비하고 있다. 의원들이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당대표 될 때부터 민심을 얻어서 승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저는 선택의 실패 아닌가? 노선을 잘못 잡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이제 윤석열 대표랑 동급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자꾸 독대 신청하고 이러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보기에는 전혀 동급이 아니죠. 내가 키워준 많이 컸네 이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결국은 도전자가 뭔가 이제 힘 있는 사람한테 하려면 본인의 세력을 좀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이 이걸 안 받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 변호사 얘기처럼 한 20명 정도 모아 가지고 예. 여차하면 이거 넘어갑니다. 예. 최상병표 넘어가요. 그렇죠. 이거 김건희 특검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줘야 돼요. 예. 그 줘서 근데 그거는 말로 필요 없어요. 지금 뭐 무지성 이런 거 백날 필요 없고 예. 세력으로 힘으로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그 차에서 나 독대 안 하면 이거 통과돼. 예. 내 말 안 들어주면 이거 바로 통과될 수 있어. 당신 위치 흔들려. 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그 한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수십 번 만나가지고 네.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해야 돼. 근데 지금 오히려 있는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있는 파이니까 그렇죠. 아무 안 되는 거죠. 힘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힘이. 지금 제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재의결 과정에서 뭐 오늘 그 어쨌든 새 법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열어서 그 거부권 시사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되면 10월 4일 날 또 재의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의결하면 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면 한동훈 대표가 좀 중심 세력으로 딱 구축된 세력이 있어야 이게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표 찍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또 안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퇴장하겠죠. 퇴장. 그러니까 퇴장하면은 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 퇴장하면은 오히려 저기 그러니까 더 의결적 유리해지죠. 촉수가 재의결이 더 유리해지는 그렇죠. 거죠. 퇴장을 유리해지죠. 하면. 민주당에게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여차하면 넘어간다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믿음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공멸각이다. 아니, 저는요. 라는 얘기가 조선일보 주간조선 보도에 세게 썼죠. 아니 저는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얼마나 무능하냐면요. 그냥 단적으로 비교해드리면 반기문 총장이잖아요. 반기문 총장보다도 더 무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의원들의 숫자가 당시 반기문 대표는 그래도 반기문 총장 왔을 때 몇십 명이 그래도 옹립이라도 하려 그랬는데 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조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총선과 알고리즘이 똑같습니다. 지난 총선에 한동훈 대표 솔직히 사진하고 생닭 외에 뭐가 있어요. 사진과 생닭이고 사진과 생닭. 이번에 대표 제재는 딱 두 개예요. 생중계, 네. 제독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네.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 좀 생중계 좀 합시다. 이거 얘기한 거하고 이번에는 대통령한테 좀 제독대 좀 합시다. 뭘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것만 많고. 아니 독대에서 싫다 그랬으면은 싫은 줄 알면 되는데 또 제독대. 싫다 그러면 또 제제독대. 이거 무슨 뭐 스토커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라는 게 뭔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보여주는 거에만 집착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제가 아까 그 출당이나 다 강행이나 뭐 이런 거 어렵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본인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요구사항을 용산에다가 걸고요. 단식이나 삭발이나 당무 거부나 이런 본인이 강경하게 투쟁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본인이 안 하면서 결기를 못 보여주면은 누가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 뭐 단식을 하든지 뭐 당무 거부를 하든지 뭐 좀 필요한 조치를 본인이 좀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꿈쩍이라도 움직이지. 안 그러면 뭐 답이 없다고 봐요. 네. 10시 22분 KBS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국무회의 열렸고 해병대원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제의 요구안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조만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정해진 수순이죠. 원래 아마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주로 하는데 네. 내일이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국빈날 네. 아마 네. 이제 오늘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짜인 게 자꾸 드러나는 게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은 본인 이름이 많이 나오면 뭔가 유명해지는지 알고 뭔가 되는지 알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름이 회자되는 거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 봐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아니 뭐 단식 삭발은 제가 보기 아닐 것 같고 당무 거부 정도는 본인이 놓을 수 있어요. 옛날에 YS도 했거든요. 당무 그렇죠. 거부를. 그거는 이제 YS가 무슨 워낙 선택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두번 했죠. 근데 이런 당무 거부하면 그냥 집에 가 이럴 거 그러니까. 잘 가. 잘 가 이럴 거니까. 아무도 안 찾아. 아무도 안 찾아.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섭섭하다. 뭘로 단식해야겠다, 그러면. 본인이 뭘로 채울 거냐. 그 이름 나오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뭘로 채울 거냐.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야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했을 때도 생중계 해달라고 이걸로 끝까지 갔잖아요. 네. 참 이때도 참 특이하다 이런 걸 지금도 그래도 보면은 그러니까 40분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아니 근데 40분 그러니까. 그 개별 그 독대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긴 했는데 5% 들어서 제가 공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참 그러기도 네. 뭐 독대도 안 되니까 제독대. 제독대 제재독대. 진짜. 뭐 언제까지? 아니 자꾸 그럼 스토커 된다니까요. 싫다면 네. 싫은 줄 알아야지 뭘 자꾸. 아니 근데 진짜 독대에 매달려.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제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벌써 이 정부 출범해가지고 3년 차,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년 지났는데 되는 거는 없고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싸움만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혹은 진보 지지자들은 단단하게 뭉쳐 있는 반면 보수 유권자들이 끊임없이 이탈하고 분열하고 있다. 그 조사 결과가 오늘 리얼미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좀 되는데요. 권역별로 살펴봤더니 서울에서 13.9%가 빠졌습니다. 부울경 8.5% 빠졌어요. 이러면 민주당 혹은 뭐 조국혁신당 진보 진영이 야권의 단일 후보를 내면 부산 금정구청장에서 가능하고 선거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선거가 3연패, 그러니까 첫 번째 있었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3연패를 하는 기록을 세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야권 내부에서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대전, 충청, 세종에서 4.7% 빠졌고요. 인천, 경기에서 1.3% 빠졌고 대구, 경북에서만 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요. 좀 특이한 현상인데 60대에서는 12%가 빠졌어요. 야. 40대에서는 8% 빠졌습니다. 20대는 6.8% 빠졌고요. 70대 이상에서도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0대 1.2% 하락했는데 30대에서만 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수층에서도 5.8%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중도층도 5.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세대별로는 30대가 약간 튀지만 세대별 전 지역별로 고르게 부정평가가 우세하고 심지어는 지난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지나서 갤럽에서는 올라서 이 분위기가 올라가는 걸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나오는 갤럽이 이번 주에 또 쉬어요. 왜냐하면 내일 조사를 못하니까. 조사를 네. 못하죠. 내일 쉬고 또 개천절 쉬기 때문에 이번 주 조사 건너뛰고 다음 주 조사 또 나올 텐데 중요한 지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예. 재밌는 게요. 원래 추석 전후에는 리얼미터 지금은 갤럽하고 리얼미터밖에 여론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 예전 네. 같으면 KBS, MBC, 맞아요. SBS 다 다 할 텐데 그러네, 이번에 보니까 진짜. MBC밖에 안 했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누가 하던데 저도 그 100% 동의해요. 원래 명절 전후에는 여론조사를 안 여론조사가 하네. 엄청 나오거든요. 맞아요. 설, 추석 나오잖아요. 인식 여론조사 꼭 해요.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네. 갤럽하고 리얼미터 말고는 안 말고 해. 저는 그 이해가 되는 게 네. 하면 뭐예요? 어차피 낮은데. 아니 근데 낮아도 그러면 못 하던 데들 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못 인용을 지금 갤럽하고 그러니까. 리얼미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KBS 좀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비슷하게 나올 나오겠죠. 거예요. MBC 비슷했잖아요. 경향이. MBC도 그랬죠. 예. MBC만 하고 MBS 도 다른 데는 그렇고. 거의 안 하더라고. MBS. MBS도 가장 보수적인 MBS도 하더라고. 근데 떨어지죠. 원래 명절 전후에는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안 한다는 거는 뭐 여론조사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는 아마 뭐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임기 하반기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임기 말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왜냐하면 30대 40대는 더 떨어질 것도 없어. 어떤 때는 뭐 한 자리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40대는 뭐, 떨어질 것도 네. 없어요. 8%. 가장 우리가 보는 게 뭐 TK나 보수나 60, 10대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많이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최대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60대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586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수적이라 할 수도 없고 70대 TK 여기 무너지면 사실은 10%대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제가 요즘에 참 특이한 상황이 제가 그래도 보수 정당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전화를 진짜 두세 통을 받은 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민심을 그냥 바닥 민심을 여쭤볼 수가 있었는데 딱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한동훈 둘 다 싫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팩트고 이준석 의원도 싫답니다.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지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다 싫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누가 요즘 좀 눈에 들어와 이랬더니 의외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누구요? 김문수가 좋대요. 김문수? 아 정말로 내가 듣고 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래 김문수 뭐 장관을 좋아하실 수 있는데 네. 어차피 그분은 뭐 한계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보수는 지지할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민심을 지금 바닥에서 확인을 하면서 아 이게 지금 보수의 현 주소구나. 지금은 도저히 누구도 지지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 이 세 명이 똑같이 싫다는 겁니다. 우열이 없이. 네. 그래서 제가 참 느낀 게 야 그래서 진짜 보수 재건 운동이 필요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아니 이분들이 제가 뭐라고 저한테까지 전화하고 하소연을 하면서 진짜 이거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보수가. 그래서 저는 오늘 리얼미터 빠진 데에 아까 70대, 네. 60대도 많이 빠진 데에는 아마 이런 분들의 정서 그게 있지 않을까. 근데 예. 이분들이 지금요 보수가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자중질환 내지는 용산과의 당정 관계 완전히 실패하면서 거기다 지금 바깥엔 또 개혁신당이나 변수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자중질환의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저는 이번이야말로 자유한국당 시절에 완전히 탄핵 이후에 괴멸돼서 새로운 보수의 씨앗이 싹 텄어야 되는 이 보수 영토에서 완전히 그 구보수 세력이 좀비처럼 다시 상승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한 번 더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서 좀 정리되는 국면 아니겠는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수의 재건을 할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인기 있잖아요. 아 신인규 변호사 좀 미미한데 저 보수의 아니, 재건 저는 사실은 미미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지난번에 무슨 대선 후보 중에 김문수 몇 프로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그 여론이 깜짝 놀랐어요. 확인되더라고요 실제로. 아, 전화 받았다 그러니까. 네. 정말로 진심으로 김문수 장관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그 있긴 있는 여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우리가 유럽에 극우가 막 이렇게 준동하고 있어서 정말 독일, 프랑스 걱정하듯이 아, 한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그냥 여담으로 할 얘기긴 한데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균열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요. 이 상황이면 그리고 실제로 만날 뜻이 없음을 끊임없이 이제 시사를 하는 거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것은 상수고 여당 대표까지도 안 만나고 국회는 쳐다보지도 않으니 국회에 안 올 거 아닙니까? 안 오죠. 아니 이제 정기국회 원래 이제 시작해가지고 시정연설도 해야죠. 하고 해야 총리가 되는데 뭐 대독시키겠죠. 총리 대독하는 방식이면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 이게 점점 심각해질 텐데 저는 이런 방식의 전국 운영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 상당히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것 이게 같은데 검찰 예. 정치잖아요. 검찰. 검찰 정치가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핵심이 아니라 검찰 정치가 핵심인 거예요. 검찰 네, 검찰 정치. 근데 검찰이 획득한 이 권력, 검찰 정치가 이제 한계에 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계에 와서 이제는 보수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집권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운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운용이 안 되니까 저는 이 검찰 정치라는 이 집을 우리가 상징을 해본다면 이거는 뭐 도배해가지고 될 거 아니고요. 무슨 리모델링해서 될 게 아니고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다시 땅을 파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 재건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저는 이제 검찰 정치의 유효 기간이 이제는 끝이 났고 이제는 뭐 썩고 부패하고 상하고 이제 이런 것만 나올 일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아마 검찰 정치의 종말을 조금씩 이제는 좀 느낌으로 이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보수가 좀 이렇게 좀 근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를 지지하려고 하더라도 나라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뭐 예컨대 뭐 중요한 것은 중일마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면 그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창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나라 지키는 게 재건이 보수인데. 예전에는 뭐 유승민 예.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또 유승민 전 대표도 조금 실망스럽죠. 사실은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방송에 나와서 말만 하지만 좀 그런 것 같고 이준석 대표나 뭐 천하람 의원도 굉장히 뭔가 개혁을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실 이 명태균 사건 때문에 사실 많이 생채가 났어요.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 같은 데 역할이 있는데 이게 참 어찌 보면 뭐 이게 다른 당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같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도 봐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인기 많다고 그냥 쭉 따라가가지고 글로 딱 줄 선 가네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나 원희룡 이러면 20, 30년 해왔던들 보기에는 뭐야 이게 당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 기자회견 하는데 20, 30명씩 가가지고 줄 서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입당 전부터 입당 그랬어요? 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당의 사실 다 정체성이라는 건 출당시켜 버렸어야 되는데 해당. 그러니까 원래적으로는 그렇게 네. 하죠. 아니 입당도 안 한 사람이 왜 거기 말이 안 갔냐? 되는 거지. 해당 행위다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되는데 입당 전부터 줄 다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이 그냥 그 당을 접수해버린 거죠. 네. 접수해버린 거라서 참 이게 보수당이 어찌 보면 뭐 예전부터 물론 민주당도 네.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대선 후보 밖에 있는 사람부터 막 가진 않거든요. 근데 네. 아까 반기문 얘기도 했지만 반기문 때도 보세요. 그랬어요. 밖에서 막 얘기다 그러니까 다들 거기 가가지고 아닌가 봐요 하니까 또 다시 또 이제 네. 옮겨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그 정치의 어떤 금도 이런 게 사실 많이 무너진 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의결로 돌아올까? 몇 명이나 될까? 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안 됐어요? 희망사항이에요. 희망- 그 그러면- 정도 동력이 생기려면 우리가 뭐 김문성 2016년 사례를 많이 얘기하지만 김문성 아시겠지만 걸어가면 한 10명 의원 따라가요. 그냥. 그렇죠. 뒤에 개파가 보좌관까지 하면 15명 네. 따라가요. 개파. 그리고 모여라 그러면 한 30명 모이고 그렇죠. 그래요. 예. 그 정도 되거든요. 정치를 오래 하기도 했지만 보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좀 뭔가 좀 베풀 줄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좀 통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보면 리더 기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됐을 때도 그때도 뭐 야당 이제 원내대표끼리 협의할 때도 되냐 마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가봐요. 혼자 가 그냥 모여라 그러면 몇 명 모이겠어요. 원에만 몇 명 모이겠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 지금은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러면 생각이 다른 게 8석의 정치력이 불가한가? 아니 어떻게 해야 저는 되나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지금 국민들이 다 각자 도생이잖아요. 네. 전 국민의힘도 지금 각자 도생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되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비이성에 덫에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갤럽 기준으로는 20%대가 떨어지니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그 반사이익을 다 못 누리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누리는 거의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서 하락 동조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수가 정말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그럼 자중질환에 빠지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이 108명의 의원들이 정말 108번뇌에 빠져요. 그래서 각자의 운명을 각자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심해질 것이고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 임기가 더 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외 인사라고 하면은 대통령한테 줄 쓰거든요. 자리라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대통령한테 줄 쓸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대선을 생각할 때는 지금 좋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지방선거 멸절하고서 뭘 한다? 지방선거 지면 대선 당연히 지죠.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뭐 옛날 탄핵 때처럼 뭐 3, 40명을 끄집어내야 되는 사건이 아니고 무기명으로 그것도 8명 기존에 3.5명이 이탈했는데 이제는 2배만 하면 8명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만약에 재의결 붙이면 이거 정말 심상치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란표를 이끌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까지도 오히려 버리는 카드가 되면서 오히려 108명이 각자 고뇌의 시간에 빠진다. 이러면 저는 오히려 양심이 그 비이성의 덫이 해제되면서 오히려 전 소신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약간 저는 이게 반대 의견인데 반대예요. 네. 사실은 의원들이 정권 재창출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사실 1번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1번. 자기가 되는 거. 근데 이미 선거 치는 지 얼마 안 근데 돼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네. 선거가 인기가 많이 많이 남았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네, 많이 남았어. 남았어. 그리고 네.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뭐 공천을 할 일도 없고 네. 여론을 신경 쓰는 거는 선거를 앞뒀을 때인데 지금 선거는 많이 남았어요. 지방선거 본인들 크게 이어간 게 없어요. 지금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 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그러니까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많잖아. 이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죠. 하지만 의원들의 발등에 불은 아니에요. 의원들은 이제 기초단체장들 그렇죠. 자기 지역구 오히려 또 구의원 올라오면 시의원들. 이제 그 정도 신경 쓰는 네.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너무 멀었다.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 한동훈 대표 말고는 별로 관심 없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여론에 이렇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기서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안 되는 거 하고 이게 나섰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뭐 수사를 받거나 뭔가 하는 거 하고 그 상에서 줄달리기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먼 나라 일이고 이건 당장 눈앞의 일이에요. 이거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 조용히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10월 10일 날 네. 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로워질 거다. 그래서 마음은 그때- 좀 자유로워지겠지. 아니, 근데- 행동은 내가 보기 똑같다. 똑같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예요. 이 네. 특검 국면이라는 게 민주당이 이번에 부결되면 또 발의 안 할까요? 하겠죠. 지금도 몇 번째. 그러니까 이게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한 고비만 넘자 그러면 현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이번에 넘기면 겨울에 또 옵니다. 매번 괴로워요. 그럼 이거 매를 언제까지 맞을 것이냐라는 판단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로는 자유롭지만 전 자유롭지 않은 게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국회의원들 가만 놔둘까요? 매일 와서 저는 볶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민심을 확인하잖아요. 대통령은 안 움직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개개가 그래도 헌법기관으로서 나름의 지역 민심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지역 민심 심상치 않다라는 걸 들을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한 표를 기명으로 투표하라 그러면 안 할 텐데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는 전 이번에 의외로 무기명의 그 특수 그걸 좀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이다. 그러면 8명만 넘어가면 통과하니까 변수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추론의 영역인 것이고 실제로 정치의 영역에서는 저는 이제 그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가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서는 실제로 일이 되게 그걸 만드는 힘이 사실은 그 뭐 민주당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석의 정치력을 큰 당인 민주당이 좀 발휘해서 어떻게든 재결 국면을 통과시키는 국면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우리 당 의원들 만나면 네. 그 거기 몇 명들 친한 게 의원들 네. 있잖아요. 그거 친해요? 꼬셔야죠. 물어봐요. 아, 밥이라도 좀 드세요. 그러면 아이 뭐 별로 뭐 그러니까 몇 분 있긴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 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느 협상 중에도 보면 함부로 또 막 그렇게 터놓고 얘기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런 게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국면이잖아요.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그렇구나.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지방선거가 이제 보통 선거 정치인들이 보면 1년 정도 앞두면 보통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여론의 추이나 이걸 보는 거는 사실은 한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내후년 5월 선거면은 내년 한 말 정도 돼야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천 신경 쓰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란 지금은 말이에요. 태평신성대네. 태평성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굳이 나서서 내가 돌 맞아야 돼 이럴 상황은 나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국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검찰이 김영선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고요. 이건 아마 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본인 스스로 그림자라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가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저 서명원 대표인가요? 아 서명원 대표 맞죠? 그 PNR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대통령 내외가 또 김영선 의원 5선 국회의원이나 되는 분이 이런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것일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당시에 본인들은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 지방지들하고만 일을 했던 회사인데 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를 하더라. 방송에 막 자막도 세게 나오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이게 일종의 어떤 측면에서의 누군가 조금 관여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도를 보면 사실은 뭐 우리가 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워낙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 이재명 대표, 윤석열 후보 그 당시 후보 나섰을 때 별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서 한 것만 뭐 계속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했었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여론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태균 이분이 힘을 갖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은 아시겠지만 뭐 정치 해보는 분도 알겠지만 여론조사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면 본인이 뭐 돈 들이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돈 써가면서 다 해서 갖다 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봤더니 결과가 좋아. 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어.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죠. 근데 3억 7천이나 되는 여론조사 비용을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일종의. 명태균 입장에서 그렇죠. 그 사전 윤석열 쪽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상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선거법뿐만 아니라 네. 그 액수도 적지 않은데 네. 그걸 만약에 뭐 한두 번이야 그냥 뭐 호의로 받아들였다 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받아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전 뇌물 혐의도 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전 뇌물. 그러니까 공직에 가기 전에 먼저 그 이익을 면탈받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법률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또 김영선 의원 월급 반띵한 것도 다 이게 지금 뭐 세비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댄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지금 수사 범위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관련자들도 많고. 서명원
이정환 씨는 조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건 뭐 민사 채무 관계일 그렇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사기소가 있으면 또 사기로 이건 또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제가 거고. 또 주변을 취재해 보니까 이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여론조사 네. 업체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단순한 채무 네. 불이행이냐 아니면 형사까지 가서 사기 기망으로 봐야 되느냐는 이제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전 요 며칠 새 쭉 지켜보면서 다 한마디씩 하면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당사자도 많고 그렇죠. 워낙 쇼킹하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거 이슈로 지금 일주일째 소비를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그냥 구호를 하나 외치고 싶어요. 잊지 말자 공천 개입이에요. 잊지 말자 공천 개입. 네. 사나 죽으나 사나 다시 보자 잊지 말자 공천 개입이에요. 이거를 네. 빼놓고서는 예.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너무 가십적인 대로 갈 것도 없고 그냥 잊지 말자 공천 개입으로 다시 한번 이거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공천 개입의 그림자가 지금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2차 개입이라고 하는 이번에 발생했던 이번 총선 때의 개입 그걸 전 2차 개입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상 1차 개입까지도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거는 2022년도 5월달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도 명태균 씨가 역할을 해서 김영선을 꽂은 거고 네. 2차 개입에서는 김영선을 꽂으려 하다가 컷오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혁신당 같다 그 뒷이야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핵심은 잊지 말자 공천 개입이고 지금은 이제 1차 개입, 2차 개입이 앞서서 0차 개입까지 나오고 있어요. 0차 개입이 뭐냐? 이준석 의원 당대표 될 때. 이거 0차 개입이에요. 근데 0차 개입 때에도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잊지 말자 공천 개입의 핵심 당대표로서 직인 찍은 사람이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1차 개입 때 공천 개입은 이준석 의원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2차 개입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텔레그램 봤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초 보도의 최초 소스가 됐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0차 개입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최훈민 기자랑 했던 방송이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거기 나와가지고 5월 16일인데 시점이 중요한데 2021년 5월 16일에 이준석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패널로 나왔는데 막 핸드폰을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일 7시에 뭐 뒤집어질 거야 그 라고 방송이 어디 무슨 방송이에요? 그게 이제 그 프레스 아마 18이라는 프로그램일 텐데 아마 그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예. 그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준석 당시 이제 후보가 될 뿐이죠. 예, 예. 뭐 내일 7시에 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야라는 식의 연막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물어봐요. 아니 무슨 일이야 알려줘. 말 안 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막 먹어요. 근데 그 다음날 7시에 딱 이준석 의원이 가리킨 시기에 여론조사가 딱 뜹니다. 그 다음날 7시에. 그게 PNR 여론조사. 그게 PNR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는데 이준석 이제 1등 치고 나가는 그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미리 뭐냐면은 알았네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알았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미리 안다라는 거는 우리도 그건 여론조사를 갤럽을 금요일 10시에 알고 리얼미터를 월요일 아침에 알지 MBS를 목요일 아침에 알지 누가 그걸 수요일 날 알고 갤럽 조사를 누가 목요일 날 먼저 압니까? 근데 그거를 방송 나와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높게 나온 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그럼 전달 받았으니까 미리 알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어떻게 이준석 의원도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뭐 PNR 직원이 아닌데 미리 알고 또 당에 있는 당무에 있어서도 명태균 씨는 당원 뭐 당직자가 아닌데 당 공천 되는 것도 미리 알고 2차 개입 때는 컷오프 되는 것도 미리 알고 여사가 알려주든 누가 알려주든 이게 그냥 한마디로 복잡하게 표현할 거 없이 그냥 공천 카르텔인 거예요. 공천 카르텔에 공천 개입. 그러면 잊지 말자 공천 개입으로 돌아와서 이준석 의원이나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나 즉 국민들의 이 엄청난 의구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답을 하지 않고 뭐 대표 출마를 누가 권유냐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이제는 답을 해야 될 시간이 저는 차츰 다가오고 예. 있다고 봅니다. 사장 남천동에서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보도를 제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보.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 너무 자세한 의아하잖아. 내용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하루 전에 알고 방송 나와서 그거를 연막을 핍니까? 너무 이거는 딱 떨어지는 문제. 아니 그것도 허언이면은 이준석 의원이 허풍친 건데 아니, 허풍이 아닌 게 그 다음날 나와요. 실제로 나와 7시에 1등하는 조사가 PNR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 쪽에서도 지금 명태균 씨를 허풍이라고 했는데 허풍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은 공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여사랑 문자를 하는 사이고 게다가 1차 개입 때 당시에도 창원에 오는 게 5월 15일인가 그러는데 6일 전에 알아요. 명태균 씨가. 네. 6일 전에 알고 이준석이 오니까 준비해라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6일 전에 아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허풍으로 치부하기엔 이제는 너무 그 조각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답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그리고 예컨대 이제 잘 보면 뉴스토마토 보도와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가 다 연결이 돼요. 맥이 있죠. 이렇게. 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르는 이제 도도한 맥이 있는데 이 맥의 핵심은 역시 김건희 여사라는 것이고 그렇죠. 이 김건희 여사가 예컨대 뭐 공천의 당무에 또는 그 오늘 아침에 이제 봉지욱 기자의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채용 비리까지 이렇게 공공기관장 채용 비리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잊지 말자 공천.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로부터 시작된 거냐?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선거 때부터인 거냐?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냐? 그럼 도대체 관계된 정치인들이 규모가 얼마나 아니 제가 되는 요거를 거냐? 한 말씀으로 정리드리면 잊지 말자 공천 개입인데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권력자가 하면 안 되죠. 범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처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범죄인데 네. 이 범죄가 당 안에서 이루어난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녹취록을 통해서. 그럼 공천 개입이라는 게 혼자서 못 하거든요. 최소한 3명 이상은 들어와야 하는 이게 공동 범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형법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공모 공동 정범 이거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각이 각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자 공천 개입에 있어서 과연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당시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당시 공관위원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아주 이거는 큰 사건의 스캔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자꾸 주변을 가지고 흔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허은하 대표도 개혁신당 대표도 이걸 가지고 실패한 로비다. 왜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자꾸 논점을 트는 거예요. 이거 실패한 로비 사건이 아닙니다. 잊지 말자 공천 개입 사건이고 공천 개입에 있어서 각 당의 개선과 역할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점에 명태균과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 역할에 가담했느냐가 핵심인데 그래서 그 칠불사 사건도요. 홍매화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뭐 주수를 했든 말든 전 관심도 없고 뭐 주수를 했으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건데 명태균이 누구길래 칠불사까지 그 개혁신당의 원투펀치를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벽 4시에 땅 좀 파서 매화를 심고 가라고 지시했을 때 삽을 들고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당시에 후보자 내지는 지역위원장이고 이제 출마를 예정했던 사람들인데 땅을 파고 있잖아요. 그 장면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핵심인 거지. 그때 뭘 심었냐의 문제보다는 명태균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이 사건의 저는 본질이다. 근데 전 심지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명태균 조금 씨는 다르게 네.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명태균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김건희가 얼마나 관여되느냐 그렇죠. 인사나 예. 공천이나 뭐에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뉴스토마토든 뭐 서울의 소리든 김건희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거는 그 제보자 이 씨 이분이 아마 명 씨랑 한 10년 정도 근무했다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김건희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김건희 목소리가 사실 안 나온 거잖아요. 물론 그 명 씨가 지금 뭐 공무원들 만나면서 그거를 들려줬다 그러고 네. 김건희 목소리를 그거를 아마 뭐 녹음했는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결국 김건희의 육성 자체가 보도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명 씨가 이런 얘기 이 씨 같은 경우는 그 뭐 대문자 영어로 네, 이 씨 같은 알파벳 경우에는 이 씨. 알파벳 이 씨, 알파벳이란 말이 안 떠오르죠. 대문자로 해서. 근데 명 씨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건데 명 씨는 나 그런 적이 없다 이래버리면 물론 목소리 나오지만 아니, 나는 그냥 뻥친 거야. 난 내가 뭔가 좀 오버하려고 그랬어. 이래버리면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정치권은 또 근데 이 실제로 사람은 그런 그런 거 많아.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 그렇긴 씨는. 한데 네. 어쨌든 그러면 결국은 김건희 목소리가 나오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요게 제가 보기엔 지금 법률적인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네. 그 녹음한 거를 들려주는데 그거를 다시 녹음했다. 이러면 네. 제3자 녹음인지 아닌지 이게 약간 아니 좀 통비법 변경사항이 위반 있어요. 소지가 있죠. 약간 통비법 있어요. 소지가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책특권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그걸 이건 공개를 아마 못 하는 거예요. 국정감사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국정감사에서든 면책특권 아래서든 이 김건희 목소리가 나오는 거 근데 저는 그럴 그 때 분기점으로 봐요. 변호사님께 두 분께 그럴 때 공익성이 우선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의 정보가 더 우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어떤 이익이 간에 더 우선? 당사자 간에 대화 녹음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네. 근데 둘이 대화하는 걸 다른 사람이 녹음했을 그 도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잖아요. 도청이 그게 되는 도청이다. 거예요. 네, 도청이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해요. 대화는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녹음한 거를 들려주는데 녹음한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녹음하겠습니다 녹음했으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 했다. 몰래 녹음했다 그러면 약간 그거는 세모예요. 여지가 있어요. 법률 다툼의 있다. 소지가 네. 크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면책특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녹음이 세상 앞에 안 나오면 이게 규명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수사기관이 움직이면 이럴 일도 없어요. 근데 지금 수사기관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검은
국민의힘이 인계철선으로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녹음이 나와야 국민들이 이제 여론으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다행히도 그 자리에 지금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증인으로 나오면 의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건 증인의 의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건 상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면책특권과 증인의 의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세상 앞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아마 그 방법 말고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근데 때는. 지금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지금 그 참 특이한 방법으로 공개 저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7불사 새벽 4시에 삽질 사건. 삽질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나는 명태밖에 모른다고 하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해가지고 그 자기가 그 선대위원장하고 같이 문자. 그 카톡 나눈 카톡. 문자를 공개했어요. 그 사진도 같이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씨가 사진도 찍은 올리고. 사진. 사진도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허은하 의원의 그 SNS에는 댓글을 달았어요. 네. 그래서 김범준이라고 D 씨를 또 근데 공개해버렸어요. 글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허은하 네. 대표의 글을 인용해서 네. 개혁신당의 대표의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김범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가서 댓글도 단 거죠. 그렇죠.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개 저격을 하니까 실제로 대통령실도 대응을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이 무슨 소리냐.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가 일절 텔레그램 주고받은 바 없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못 하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또. 녹음했겠죠. 명태균 씨가 녹음됐을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얘기 못 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말씀처럼 다 뭐 민정에서 뭐 예전에 뭐 전과도 봐서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러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 캐비넷보다 더 무서운 게 명태균 캐비넷이에요. 이게 까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근데 네. 이 명태균 씨의 이 언론 대응 전략을 보면 상당히 영리하다. 네. 언론의 생리를 아는 사람 같고 이분이 살라미식으로 계속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절대 먼저 안 깝니다. 누가 자기를 언급하면 그 사람과 갖고 있던 거 이거 있는데라고 반박식으로 살라미로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픈하는 글에도 자세히 보시면 인물 이름 앞에 해시태그를 늘 붙여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붙여 이 샵 네, 물결표를 예, 예, 예. 붙여서 조회가 되게. 예, 이준석 천하람이 찍히게끔 하고 네. 이번에도 허은하 뭐 안철수 이런 식으로 정치인 이름 앞에 이 물결 표시를 해시태그를 늘 붙이는 게 이분의 특징인데 그게 네. 뭐냐면 해시태그 붙여져 있는 정치인들한테 좀 메시지를 보낸다고 봅니다. 네. 나를 몰라? 나랑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라는 걸 내- 확인시키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라 이런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압박일 수도 있고 네. 나는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말 조심해라는 압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라는 경고도 되는 거고 네. 좀 더 나아간다면 이거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을 잘해 라는 약간의 그러니까 회유도 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태균 씨는 먼저 얘기를 안 하고요. 얘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저격하는 식의 사진이든 뭐 문자 메시지 캡처든 뭔가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지금 방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쫄기 때문에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해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 의혹 단계에서 아마 계속 이 뉴스가 소비가 될 터인데 어디까지 피합니까? 이 정도로까지 나오고 또 오늘 밤에도 또 뭐 나온다 그러고 계속 뭐 아침과 밤이 무서울 정도로 그렇죠. 매일 나라가 뒤흔들릴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모 프로그램 나가서 토론을 하니까 옆에 있던 국민의힘 패널분이 신인규 변호사는 중차대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역으로 반박했습니다. 아니 중차대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게 나오니까 사건마다 중차대하다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전대미문에 정말 깜짝 놀래 켜질 만한 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나라 상황이. 자, 오늘 저녁 9시에 서울의 소리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 보도가 추가 보도가 되고요. 수요일에는 뉴스타파 아니죠. 뭐? 내일도 보도되고 또 수요일에도 뉴스타파에서 또 뭐가 나와요? 뉴스타파도? 또 아니 뭐 관련된 텔레그램 보도. 문자하고 목소리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제일 궁금한데 네. 다 그 얘기들은 그거는 목요일 날 나온대요? 그 뉴스토마토가 네. 또 새벽 6시에 보도 예정인데 아마도 항상 새벽에 올리더라고요. 거기는 항상. 이제 그 6시에 송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6시에? 예, 송고 시스템이 새벽 6시에 올리는 목요일 것 날? 같아요. 근데 왜 예. 하필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인 거는? 뭐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물어볼게요. 박경원 기자 아니, 만나서 궁금해서 항상 왜 목요일- 목요일이냐. 대체로 중요한 기사는 월요일 아침인데 그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됐잖아요 어느 정도. 예, 광역단체장 예고가 뭐 맞습니다. 공천 개입. 두 명 정도 두 얘기하던데. 건의 광역단체장. 제가 보기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그때 강원도는 하나 또 하나 경기도? 경기도일 수도 있고. 근데 네. 강원도 그때 아시겠지만 네. 거의 컷오프 됐다가 네.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네. 컷오프 됐다가. 근데 컷오프 되고 살아나는 과정에 김진태. 말들이 많았어요. 네. 그때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아.
그때 맞잖아요. 컷오프 됐다가 어디 막 뭐 여기 와서 막 단식하고 단식 막 이러다가 어딘가 갔다 오더니만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네. 했거든요. 제가 보기 그때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 어. 뭐 좀 이상하다. 야 갑자기 뭐 단식하고 컷오프 되고 왜 갑자기 살아났냐? 네. 그랬더니 말을 안 해주더라고. 내가 이준석 보기에는 대표가. 김진태 그 공천 과정에 조금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보도를 석연찮은 한다는 거는 구석입니다. 뭔가가 그래도 좀 입수가 돼야 아마 예, 좀 뭘 예, 보도를 할 그렇겠죠. 텐데. 예. 근데 저는 지금 김건희 씨가 미친 영향력이 전방위적이고 거의 뭐 모든 거에 걸쳐서 마치 고양이가 생선가게 못 지나가듯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 당대표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 명태균 씨 포함해서 그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 4년에 걸쳐서 벌어진 모든 선거를 한번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텔레그램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육성 파일이다라고 현 변호사님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이 과정이 정말 이 버라이어티한 이 과정 자체가 이 빌드업 과정이 이후에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결코 대통령실과 윤석열 이거 아예 이제 언론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으로 그렇죠. 쓰고 공범으로 있습니다.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부부 거예요. 공범으로 보고 이제 근데 그럴 보도를 가능성도 하고 매우 있어요. 높아요. 네. 레거시 네. 가능성이 미디어들도 높아요. 또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일하게 대응해서는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 도대체 명태균 씨가 누굽니까? 전 이분의 뭐 활동 상황도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드러난 것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건 어떻게 미리 하루 전에 다 알고 있느냐, 6일 전에 아느냐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국회의원 월급을 절반을 반띵을 합니까? 이런 한 장 없이 현금으로.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월급을. 그러니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이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이 행적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지 다들, 않으려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와 세상에 이게 전혀 없던 일이다 보니까 저도 네. 이게 좀 고민해봤는데 이게 이상하죠. 무슨 법 위반일까? 그러니까. 이게 뭘까? 무슨 법 위반일까? 아니 공무원한테 뭐 뇌물을 줬다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해주고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납받은 거 월급을. 그 그러니까 받은 삥 거 뜯었다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뭘 뜯은 받은 거지. 거는 뇌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청탁을 근데 했는 강요죄 것도 같은 거 될 수 있고 강요. 또 예를 들어 국고손실 같은 것도 한번 따져볼 국고손실. 필요가 있죠. 네. 세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도 법률적인 거를 아주 아이고, 이례적이라. 손실이 되려면 국가에서 네. 예단을 받아야 되는데 네. 개인한테 받은 네.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렇고. 적용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살펴봐야 되게 돼요.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신개념의 신개념. 영뇌물이야. 영뇌물. 그러니까 뇌물은 주는 영뇌물. 건데 예, 이거 이거 다시 다- 삥 뜯는 거라서 좀 이상해요. 이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요. 이상하고. 정말 요즘 있을 수 아주 없는 일들이 버라이어티해요. 버라이어티하게 그리고 거기 벌어지고 보면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약속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속했다라는 것도 한번 그건 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 네. 지정된 이제 국군의 날인데요. 뭐 이게 병력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과정에서 병사들이 뭐 다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거 없었거든요. 전두환 요즘 정권 때나 수도권에 있었고. 있는 분들 만나보면 다 그래요. 갑자기 뭐 전쟁 났냐. 뭐 아, 저- 전투기가 맨날 날아갔다 왔다 갔다 저 하니까. 평화방송에서 방송 준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명동 하늘에 저공비행하거든요. 너무 우리 놀랐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모르지만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공군이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비행기가 이렇게 낮게 나는 거를 평소에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비행기 날아다니니까 뭐 전쟁 났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국군의 날 사전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또 두 분 다쳤다 그러고 이게 지금 뭐 80억 80억? 70매 70매덕이 쓴다는 거잖아요. 73억 이게 인가 야 이게 지금 과거 군사 시대 독재 시대로 돌아가나 보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10년에 한 번 하거나 이러는데 예.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범하는 오류가 보여지는 거에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용이 없고 할 말이 없으니까 늘 이런 사진으로 좀 때우려고 하는 그런 건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뭔가 본인의 그 이미지를 구축하기보다는 예. 정말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개인 폰 쓰지 말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거부하지 말고요.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 때 열중시어 구호나 좀 제대로 붙이면서 이런 것도 하면 그나마 양해를 해줄 수 있는데 예. 해야 될 거 안 하고 보여지는 것만 계속하면은 국민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뚜껑 열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재경님이 아이고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다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라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안 해도 되는 일에는 굉장히 몰두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이 배가 제대로 순항을 끝까지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다들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현 변호사님 네. 너무 아쉬워가지고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다들 왜 현근택 변호사가 안 나오는 거냐?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안 나오는 거냐? 현인 토론 좋은데. 현인 토론 너무 좋은데. 그러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수원에 갈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불러줘서 그러니까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이제 자리를 만들어줘서 되게 고맙고요. 우리 또 신 변호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아마 잘 해낼 걸로 보는데 뭐 제가 뭐 어쨌든 뭐 정치를 아직 입문은 못했어요. 입문하다 보니까 다시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어디로 뭘 어떻게 할지는 좀 모를 것 같고 어쨌든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아유. 근데 저도 우리 현 변호사님 너무 그동안 함께해서 참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도 짧게 제 거 하나 홍보만 좀 하자면은 네. 제가 그 보수 재건을 좀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바세 코믹스라는 정치를 좀 유쾌하고 쉽게 풀어내는 채널을 좀 하나 단체 차원에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바세 코믹스 네. 채널도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는 편의점을 지키시오. 퇴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원부시장 가시나요? 현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아유, 아쉽네요. 네, 다들 아쉽다는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여하튼, 또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수원에 여러 현안이 생길 때 또 홍보하시고 싶으실 때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현근택 변호사라면 언제든지 저희가 문을 열어두고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